지금 고용 지표라는 게 결국에는 호황 때 비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망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가 쪽에서 아직까지는 연준 입장에서는 2%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데 조금 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는 고용은 조금 불안한데라고 생각하는 연준 의원들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거죠. 물가는 아직은 네. 고용은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용 지표만 보면 연준이 25bp를 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물가를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고. 네, 시장은 잭슨홀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막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일정 3일 가운데, 4흘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좀 경계감 쪽으로 반응을 했고 마감을 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꼭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정리, 경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가 처서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처서 매직이라고 해마다 좀 네. 그러는데 좀 느끼셨어요? 근데 네. 저녁 때 좀 선선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조금은 네. 네. 올해 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서늘해지기를 기원을 하고, 또 시장 중심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비해 봤을 때는 조금 덥고 따뜻해지고 좀 이런 게 훈풍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게 좀 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막 회복을 해 나갔었는데 어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뭐 지금 전주에 사실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낙폭을, 그 전전주에 그렇죠. 낙폭을 회복했고요. 네. 좀 특이한 점을 보면 나스닥은 뭐 그 전에 역사적 최고점에 조금 못 미쳤고요. S&P 500보다는. 그러니까 역시 기술주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시장에. 이번에 이제 전전주에 주가가 좀 폭락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8월 5일이었죠. 블랙 먼데이. 그때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의 또 반등. 그러니까 8월 5일 날 가장 최악의 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번 주식시장의 이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빅테크의 쏠림에서 이제 비롯됐다. 시가총액에서 한 M7이 33%나 가면서 이게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지금 S&P 500 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고요. 다른 나라 증시도 보시면은 조금 기술주가 반등은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반등폭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뭐 금융주라든지 조금 비기술주가 조금 더 반등의 탄력이 강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조금 빅테크의 쏠림에 따른 주가 조정, 그리고 또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빅테크의 쏠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제 미국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8월 초에 그 폭락은, 네. 시장의 하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빅테크에 너무 쏠려 있었다. 네. 이런 게 주된 원인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지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물가는 잡히고 있고 고용 쪽에 좀 집중하는 흐름인 가운데 또 비농업 고용 수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꽤 많이 수정이 되는데 이런 또 반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소폭 아주 조금 증가했죠. 뭐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뭐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건.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향을 거의 시장에는 주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조금씩 고용 시장이 식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이제 주간 단위 지표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큰 폭의 고용 지표 수정이 있었죠. 80만 건이 넘었어요. 네, 수정된 게. 80만 건이 넘었는데
원래 이제 290만 건이 지난 1년간 2023년 네. 뭐 3월부터 4월부터 이제 1년간 290만 건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이제 보고가 매달 된 거죠. 네. 그걸 누적해서 보면 290만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80만 건이 줄게 나왔습니다. 거의 한 30%가 네. 준 건데 지금 월가의 전망은 사실은 뭐 50만 건에서 100만 건 줄 거다라는 것을 좀 이미 다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연준도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에서 기자회견할 때인가 그랬죠. 고용 시장이 좀 부풀려져 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다 알고 있고 페드는 이미 이제 그걸 인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매년 수정치가 이번 때쯤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예비 수정치고 확정 수정치는 내년 2월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수정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번에는 조금 큰 편차가 나오고 또 시장 워낙 이제 지금 고용 주목도가. 지표에 네. 지금 중요도가 높아져 있다 네. 보니까 정말 어제 뭐 그 발표는 좀 깜짝 서프라이즈였는데 아마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보통은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을 했다라고 이제 설문을 이제 응답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확정치 뭐 확정치는 아닙니다. 예비 확정치지만 이 예비 확정치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하거든요. 기업 설문조사를 다시 한 게 아니고요. 그 고용세,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그 실제치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이제 결국 불법 이민자 또 뭐 큰 폭의 어쨌든 그 수정치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뭐 폐업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폐업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풀려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고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용 데이터가 이제 가계 조사를 통해서 실업률을 계산하고 일자리 수는 이제 기업을 설문조사해서 기업에서 문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는데 여전히 이제 조금 기업 쪽에서 팬데믹 이후에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전월치가 좀 많이 수정되고 이제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고용 지표의 흐름이 팬데믹 때 고용 시장이 정말 조금 크게 흔들리면서 또 최근에 이제 불법 이민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알 수 없는 데이터의 오류가 좀 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이것 자체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월 단위에 뭐 한 24만 건 정도의 지금 또박또박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작은 17만 건 정도니까 그러면 17만 건은 굉장히 나쁜 수치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만 건도 뭐 우리의 지금 그동안에 알고 있던 24만 건보다는 조금 낮지만 굉장히 높은 뭐 고용 지표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이게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년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의 방향이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맞습니다. 이제 받아들이면서 거의 25bp 인하는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헷갈리는 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25bp냐, 50bp냐를 가지고인데 25bp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50bp를 얘기를 두고 간밤에는 50bp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네.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때는 50bp를 하면 시장이 좀 더 놀랄 거다. 왜냐하면 침체가 그만큼 다가왔구나. 경기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 해서 이건 시장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참 헷갈립니다. 네,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네. 시장이 지금 바라는 것은 네. 약간 욕심인 것 같아요. B컷은 하고 50bp는 인하하고 경기 지표는 좋고 그걸 원하는 거죠. 얻을 건 다 얻고 네. 그다음에 조금 연준은 선제적으로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인하해서 조금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근데 어제 캔자스시티의 제프리 슈밋인가요? 투표권은 없습니다.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가 이제 제약적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2%의 물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조연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장에 어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급 기존에 최근에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치고는 이분은 이제 거의 인터뷰를 안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 위원들도 지금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이 두 부류의 약간 매파적 또 비둘기파적 연준 위원들이 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지표, 고용 지표, 물가 지표는 지금 모든 것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기니까요. 과도기에서 경제 지표, 물가 지표는 상당히 이렇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들쭉날쭉한 거죠. 왜냐하면 물가나 고용이 오늘까지는 침체고 오늘까지는 호황이고 내일부터 오늘 24시부터 내일 0시부터 침체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도기에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례로 지금 네. 뭐 곧 이제 PC 물가가 나오니까요. PC 물가가 다음 주 8월 30일 날 이제 7월 PC 물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21일자 업데이트입니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다음 주 8월 30일 날 나올 근원 PC 물가를 전월비 2.64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보다는 2.5에서 2.64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전월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두 달치를 예측합니다. 좀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아무튼 8월 달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2.77. 그리고 전월비로도 7월에 0.13에서 0.22 이렇게 어쨌든 맞든 틀리든 클리브랜드 연은도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표를 다 종합해서 PPI라든지 그동안 CPI 지표에서 뽑아내서 이제 계량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50bp 인하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가 지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민간의 고용 비용 지수 이것도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YY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빨간 선이 기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수준 지금 현재. 한 4%, 4.1%거든요. 분기별로 발표되는데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거비 CPI도 지금 과거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뭐 ECI라든지 주거비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제 제프리 슈밋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말대로 지금 조금 아직은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례적인 최근의 흐름에 봐서는 좀 이례적인 매파적인 발언이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좀 갈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난 FOMC와 이제 다음 FOMC 사이에 사실 중요한 일정이라고는 잭슨 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온 시선이 집중이 돼 있는데 요거 이후에는 또 다른 게 있겠죠. 사실 FOMC 이전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뭐 고용 지표와 물가 그렇죠. 지표 지금 뭐 달이 바뀌면 이제 9월 초에 바로 이제 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9월 11일 날 또 8월 CPI가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MC가 그 다음에 지금 9월 1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9월 초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CPI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더 중요성이 클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시니까 우리 11시인가요?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 자기도 뭐 그 다음 달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코멘트는
조금 들어오는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면 고용 지표가 조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상하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코멘트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좀 경우에 따라서는 50bp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시사하는 문구 발언을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시장을 네.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딱 원하는 입맛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경기는 괜찮다. 네. 경기는 지금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튼튼한데 고용 쪽으로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여차하면 적극적으로 50bp 인하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런 발언이 잭슨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할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낮고요. 네. 아마도 이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계속 그동안 얘기했듯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 좀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연준의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물가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고용 지표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금 정말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bp 인하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반대로 9월 11일 날 또 18일 날 인하를 50bp 컷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입맛에 딱 들어맞는 발언은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유연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라는 시장에 조금 안도감은 줄 것 같아요. 오늘 파월이 저기 네. 그럼 그 정도만 나와도 네. 시장은 네, 조금은 네. 환호하는. 네, 또 아전 네. 인수격으로 시장은 또 해석하죠. 네. 오늘 빠졌으니까 파월 의장 그리고 파월이 등판하면 대체로 오르더라고요. 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 지표 분석도 좀 볼게요. 계절 조정 실업 기간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 좀 주목을 할 만한 지표입니까? 그럼요. 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수정치 네. 1년 통째로 이제 수정하는 게 되게 영향을 줬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추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용지표라는 게 결국에는 호황 때 비해서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식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서는 이제 물가와 이제 그 주거비 물가라든지 고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물가 쪽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준 입장에서는 2%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데 조금 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는 고용은 조금 불안한데라고 생각하는 연준 의원들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만 딱 들여다보면 이거는 지금 금리 올려야 될 때지 않을까? 올려야 돼. 내려야 될 때가 아닐까? 네. 이거는 조금 지나면은 실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제약적인데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저는 7, 8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거죠. 물가는 아직은 네. 고용은 빨리 인하. 이렇게 고용 지표를 한번 네. 보시면은 이게 실업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는데 그러니까 실업자 상태에서 얼마나 며칠을 이렇게 실업자 상태로 있느냐라는 이제 그 기간인데요. 네. 27주이면 거의 1년이 52주니까 거의 반년이지 않습니까? 네. 반년 정도나 그 이상 실업자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연두색인데요. 네. 이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15에서 26주를 실업자 상태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2007년 상태랑 지금 실업 기간으로 보면 실업자 상태로 있는 기간으로 보면 만만치 않게 고용시장이 지금 식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용시장이 한번 식으면 이게 식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용 지표만 보면 연준이 25bp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물가를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서로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고 아마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의원들이 몇몇 있었듯이 네. 이번 9월 18일 FOMC에서도 50bp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비단 25bp를 인하하더라도 엇갈릴 거라는 거죠. 연준의 목표 두 가지, 물가와 최대 고용. 지금 이걸 양쪽에서 보려니까 조금 의견들이 네. 갈리는 그런 네,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감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가지고 오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에서 최근에 감지되는 흐름은 어떨까요? 네, 지난번에도 뉴욕연은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면 이상하게 꼭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데 지금 뭐 10년물이 4%가 조금 안 되고요. 한 2년물이 지금 뭐 4%죠. 그래서 이게 10년, 2년물은 네. 많이 좁혀져 있고요. 네. 한 60bp 정도 되고 이거는 한 100bp 정도 됩니다. 10년에서 3개월. 뉴욕 연은은 10년 3개월 스프레드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음영돼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익률이 이제 정상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좀 낮아지는 이 정상화는 연준이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하하는 내년 한 3월에서 6월 정도가 아닐까. 저는 한 6월 정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하반기에 짧던 길던 미국의 경기 약간 침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네.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살펴보듯이 미국이 9월 정도에 25bp 최소 인하를 들어간다, 시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만장일치로 또 동결을 했거든요. 뭐 미묘한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긴축 기조 기간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충분히라는 걸 삭제하면서 약간은 비둘기적인 해석에 또 힘을 실어줬고요. 소수 의견은 또 근데 인하 소수 의견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한은 총재께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한 40번 사용할 정도로 정부 쪽에 압박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대출 또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게 미흡하다 보니 네. 뭐 그런 얘기는 네.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네. 공을 이제 정부에 던진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려면 정부도 조금 나서줘야 된다,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조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주거비가 CPI의 9%밖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 미국처럼 33%를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CPI는 한 1%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2.5%가 아니라 물가가 3.5%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지금 국제적인 수준과 조금 스탠다드에 안 맞아서 네. 우리가 착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공공요금 인상도 있고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거비 물가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하는 입장에서는 덜컥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정말 사실은 금리 인하의 목적이 경기 부양이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시 또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거는 사실은 금리만 인하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은행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통화 정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릴 때 적게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내릴 수 있는 폭이 쿠션이 조금 적은 상태에서 물가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 그러니까 거시경제 운용의 축에서 수단에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수단이 굉장히 조금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뭐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쪽이고
또 경기를 생각하면 또 이쪽이고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걸 어제는 좀 많이 네, 언급도 강조할 수밖에 했고, 없었던 거죠.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의견은 안 나왔는데 일단 3개월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건 또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하 시기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의견이 분분해진 것 같아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2번의 이제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네. 10월 11일 날은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네, 그래서 9월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속적으로 11월에도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상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앞으로 전체적인 금리 인하의 궤적이 조금 띄엄띄엄 조금 낮은 폭으로 최종 기준금리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적게 내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 1, 2년간 크게 보면. 그 부분을 총재도 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폭이 크게 또 속도도 그렇고 다 따라갈 거라는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좀 적을 것이고 뭐 속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10월에 인하를 하고 올해 한 그러면 횟수는 한 번, 두 번 네. 어느 정도로? 뭐 10월 하고 네. 이제 금통위가 11월에 있으니까 11월에 인하하기는 연속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인하로 그치고 내년에 미국이 뭐 분기마다 25bp씩 베이비 스텝 한 4번 네. 100bp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한 75bp 정도 조금 뒤따라가지 않을까. 아무리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대외금리 차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금 정부 지출도 상반기에 60% 이상 지출했고 또 올해 이제 조금 반도체가 전체적인 경기에 착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들어가면 아마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올해 2.5%, 4%에서 내년도에는 한 1.7%, 6% 그게 뚝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쪽에서의 이제 조금 정책 수단도 좀 적은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출이 죽으면 좀 내수 쪽에서의 올해 조금 내수 부진의 민낯이 내년도에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올해도 내수가 안 좋지만 네. 수출마저 둔화되는 내년에는 내수 부진이 더 심하게 것이기 때문에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준에 뒤따라가면서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상황 또 어제 있었던 금통위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